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2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현대차 22.9% 부담할 때 포드는 3.6%, 법인세 기울어진 운동장이 경쟁력을 떨어뜨려 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법 이걸로도 이제 좀 왈가왈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장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장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부가 굉장히 이제 미국 기업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 안 망하게끔 유동성을 또 언제든지 공급해주고, 시장이 망가지면 페드가 또 풋을 작동을 하면서 금리를 낮춰서 또 시장을 들어 올려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율이 높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또 주주 환원율도 높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최고 세율이 21%인데 우리나라는 25%. 결국은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이자도 주고, 그죠? 채권자한테 이자 주고, 노동자들한테 임금 주고, 이것저것 떼고 남는 게 이제 기업의 순자산 가치인데, 그 순자산 가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떼는 게 세금이잖아요. 법인세를 정부에서 떼가고 남는 게 이제 주주 몫인데, 그 주주 몫을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90%를 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90%를 세금을 떼가면 주주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분명히 그 기업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떼가는데 왜 영향을 안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불리하잖아요. 그냥 쭉 제가 설명드린 것만 보더라도 불리한데,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법은 5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안 내고 5천만 원 이상은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을 강세장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강세장에도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0.9%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괜찮아. 그 부분인데, 이게 대주주과세 요건도 100억에서 50억, 40억, 20억, 10억 이렇게 쭉 내리면서 결국은 이제 10억에서 3억, 그리고 3억에서 빵으로 하면서 그냥 전부 다 과세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5천만 원까지 면제해 줄게 했다가 4천, 3천, 2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 과세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얼마든지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이제 걷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사실 좀 불리합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불리한데, 똑같이 미국 기업, 한국 기업 다 이제 세금 떼고 똑같은 세금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냥 미국 기업, 저렇게 미국 정부,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미국 정부가 지켜주는 미국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주식시장의 순기능이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하러 한국 기업에 왜 투자하겠습니까?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위기가 오니까 보세요. 이번에도 위기가 오니까
달러가 강해지면서 미국에 투자했던 기업들 주가는 빠져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마이크론하고 저기 하이닉스 제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뭐 50% 빠져도 환율이 20-30% 오르면서 덜 빠지는 효과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을 상정을 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네. 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하여서 만들어준 조세특례법 중에 하나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해주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해서 그 분할한 회사를 갖다가 지주회사에다가 현물 출자를 했을 때 그 세금을 갖다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나중에 팔 때까지는 이연을 해주는 결국은 이제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조치인데요. 그런 걸로 소액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고 LG 화학만 하더라도 지금 LG 엔솔이 결국은 우리나라 시총의 2등이 됐잖아요. 그 LG 화학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0년 동안 LG 화학이 갖고 있는 2차 전지의 경쟁력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랬고 시가총액 2등이 될 거야. 100조가 넘어갈 거야. 뭐 그런 걸 보고 장기 투자를 해왔는데 물적 분할로 그냥 LG화학 장기 투자했던 주주들 그리고 LG화학에 있어서 그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할 때까지 그 케미칼 순수 화학 쪽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배터리 사업부를 지원을 해준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 막내야 너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너가 성공해라고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해줬더니 그 막내가 이제 나중에 정말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든 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벤처기업 창업을 해서 이익이 딱 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형님들 저는 이제 따로 독립해서 살게요 라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이 딱 분할하는 시점부터 이제 이익이 막 그 급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주에게나 그 회사 그동안에 이 배터리를 옆에서 지원했던 다른 사업부로 LG화학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부터 개선을 시켜놓고 그런 걸 개선을 시켜놓고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거나 미국에 투자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때 세금을 얼마든지 넣지 않나.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 법인세도 미국은 21, 영국이 19%,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25%. 이 부분도 조금 주주가 가야 될 몫을 단순하게만 비교해 보면 미국 21, 국내 25면 그 이미 주주 몫을 4%나 더 법인세로 떼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실질 실효세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총력전 상위 0.01% 대기업이 법인세 세수 41%를 부담하고 있고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 모두 늘어서 성장률을 높여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도 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위 0.01%인 100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 세수의 41%를 차지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정부의 공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도 미국 등 경쟁 국가의 기업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기재부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를 했네요. 예, 거대 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전면 거부 방침을 밝힌 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자 정부가 장외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고 4단계 누진세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세법 구조상 법인세에 지방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27.5%에 달해서 그러니까 25%에다가 지방세 10%또 더해서 27.5%에 달하는데 이게 OECD 평균 23.2%보다 4.3%포인트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네요. 법인세 과대 구조는 우리 기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가 우선 경쟁력에 저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70조 4천억이었는데 이 중 41%가 이제 상위 기업이 29조 원을 냈고요. 103개 기업에서 징수됐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기업 한 곳이 평균 6,830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했고 법인세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자연히 투자와 고용 배당에 쓰는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이 나오긴 하네요. 주요국 법인세 최고 세율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방세를 딱 포함하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방세 같은 게 포함되면 우리나라가 27.5%인데 미국도 이제 뭐 연방 법인세가 있고 주세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또 다른 세금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미국도 이런 연방 법인세 그리고 주 법인세 그 시 법인세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치니까 미국도 25.8%로 늘어나네요. 우리가 27.5%. 영국은 그런 게 없나 봅니다. 영국은 19% 동일하고요. 홍콩이 16.5%인데 홍콩 싱가포르이 16.5 싱가포르이 17%. 대만 같은 경우가 20% 법인세가 20%인데 지방세나 이런 거 포함한 거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포함해도 25.8 이렇게 좀 차이는 나네요. 실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3.4%로 경쟁국가인 미국이 1.3%, 독일이 1.7%, 일본이 3.1%, 그리고 OECD 평균이 2.7%인데 우리가 3.4%네요.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3%포인트 낮추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GDP를 0.3에서 0.9%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역주행 온 것도 기업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인데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등 6개 국가뿐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실효 세율이 해외 경쟁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다. 실효 세율은 명목 세율에서 이제 각종 공제 및 감면 제도를 빼서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하는데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존이 세금 한 푼도 안 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이런 게 많습니다. 첨단 기업인 경우에 뭘 해주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첨단 기업들, 뭐 벤처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투자한 사람한테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재부 결과에 따르면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의 경우 포드의 2019년 실효세율은 3.6%에 불과했고요. GM은 각종 공제 효과로 세율이 마이너스 2.4%에 불과했다. 기업이 낸 세금보다 돌려받은 지원 금액이 더 컸다는 뜻이고요.
반면 현대자동차의 2020년 실효세율은 22.9%에 달했고 삼성전자 역시 2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해서 애플의 16.9%와 차이가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알고 싶었거든요. 실효세율로 하면 도대체 세금을 얼마 내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25%지만 실제로 이제 좀 덜 낸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22.9, 삼성전자가 21.5%. 그런데 애플은 16.9% 그렇게 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표에 보니까 중국이 최첨단 공정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를 아예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R&D의 15%, 시술 투자 5%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네요. 단순히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가버넌스에 왜곡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다. 가령 과세 표준이 8천억 원인 A기업이 기업을 이대로 유지하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서 191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업을 3개로 쪼개서 세율 22% 구간으로 진입시키면 세부담이 175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또 방법이 있네요. 정부는 상속 증여세 개편 필요성도 강조를 하는데 국내 중소기업 경쟁자들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지만 가업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 상속 공제 이용 건수는 연간 고작 100여 건에 불과하고 이게 바로 세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이고요. 독일이 28,482건이고 일본이 2,918건에 달하는데 견주기 민망할 정도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상속 공제 관련 세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매출이 4천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나마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 상속 공제 범위를 연매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를 하고 가업 영위 기업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 거대 야당에 막힌 상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장수기업은 영업실적이나 고용창출 능력이 비장수기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대 간 기술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도와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 기사에서 법인세율을 어떻게 하고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고요. 단지 이제 저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그런 잉여 이익을 세금에 따라서 그 투자 매력도가 바뀌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율이 100%다 하고 하면 그게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세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어때요? 중국 투자하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도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그 나라 기업의 우리는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요것만 보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얼마나 주주의 몫을 떼가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S공포가 짙어진 미국 S&P가 내년 기업 부도율이 2배로 늘 거다라는 기사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시는 분은 내년에 이제 기업 부도가 급증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기업이 많이 망하잖아요. 많이 망하게 되면 이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준 그 금융이 부실해집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말 그대로 시스템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이제 기업 부도율이
2배나 늘어난다는데 그게 뭐 부도율이 1%에서 2%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10%에서 20%로 늘어나면서 정말 위기가 오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이 지속돼서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미국 기업의 부도율이 지난해에 4배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고요. 기업 활동과 금융시장 등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침체 대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자, 미국이 1년 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 62.5%까지 올라왔네요. 네, 21년 11월 작년만 하더라도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20% 미만이었는데요. 지금은 62.5% 이렇게 되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1일 내년 9월까지 69곳의 투기 등급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미국 기업 부도율이 3.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얕은 침체에 빠진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지만 지난해에는 1.6%였네요. 부도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최근 10년 평균 부도율도 나오네요. 최근 10년 평균 부도율이 3.1%였네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가 아니고 그 전에 10년 동안 평균 3.1% 있을 때 요때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시스템 위기가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평균 부도율은 한 3.1이구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S&P는 만약 침체가 깊고 길어질 경우 부도율이 6%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요. 닉 크레이머 S&P 애널리스트는 경기 침체 기간과 폭과 깊이와 함께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지 여부에 많은 것들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수익률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유 현금을 끌어다 써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에 따르면 10월 국가활동 지수 NAI가 전월 0.17에서 마이너스 0.05까지 하락했다고 밝혔고요. 이 NNI는 기업 생산과 소비, 고용, 주택 판매 등 85개의 지표를 근거로 경제 활동을 수치한 것으로 0을 밑돌면 위축 국면을 의미를 한다네요. NNI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앞서 3개월 연속 확장세를 기록했지만 10월 들어 활기가 꺾였다고 합니다.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코로나 이전에 8%대이던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달에 33.8%에서 9월 현재 3.1%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3%의 저축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침체 신호가 뚜렷하고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침체의 전조로 읽히는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폭은 지난주에 0.69%포인트로 1982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982년 10월 이러면 이제 그때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이제 리세션에 들어갔었는데요. 1982년 8월부터 주가가 랠리가 시작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82년 말에 그 가을부터 왜 주가 랠리가 시작됐을까? 네,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봤었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0.69%, 즉 2년물보다 10년물이 0.69%포인트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대충 그런 상태잖아요. 2년물이 4.2, 10년물이 3.8, 얼마 전만 하더라도 2년물이 4.5, 10년물이 3.9, 뭐 이러면서 60bp, 70bp. 지난주에 아마 2년물이 4.5,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예, 0.69까지 벌어졌으니까 4.5일 때 2.81 요러면 0.69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이제 10년물이 낮다는 얘기고 10년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982년 8월 달에도 그때부터 주가가 랠리가 왔었습니다. 리세션이었고 1982년 연말 됐을 때 실업률이 10.8%까지 막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과 10년물의 수익률 격차도 이날 0.58%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마이너스 2007년 2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네요. 2007년 2월 달에 HSBC에서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한 100억 불 손실을 났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다가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이 거품이 많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미국발 IMF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리포트를 급하게 작성해서 저희 고객들한테 이제 보내줬었는데요. 그게 바로 2007년 2월이었습니다. 티로 프라이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존 라인한은 다가올 경기 침체는 역사상 가장 예측 가능한 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신용은행들은 일찌감치 침체에 대비한 대출 조이기에 나섰고요. 이번 분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상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한 은행은 전체의 39.1%로 일반적인 침체기 수준으로 늘었고요. 도이치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매슈 루제티는 앞으로 몇 개 분기 내에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네. 그렇네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뭐 은행들이 실제로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돈 빌려 가지고 투자나 소비를 하기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을 강화를 하면서 돈을 빌리기 힘들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굳이 그렇게 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대출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도이치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뉴욕의 김흥록 특파원님이 쓰신 기사인데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개의 기사를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 기사는 두 달여 접종 3,665명분 WHO 승인 미뤄져 수출길도 막혀서 SK바이오 사이언스의 눈물이라는 기사인데 이런 기사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 기사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생산 잠정 중단. SK바이오 사이언스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했었네요. 오미크론발 재유행, 변이 속도 못 따라가며 직격탄, 긴급 사용 수요 떨어지자 EMA 등은 장기간 검토만 공백 대응 노바백스 백신 생산량을 확대로 전원 추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 스카이코비1 멀티주 GBP510 생산을 잠정 중단한 것은 접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고 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글로벌 빅파마들에 비해 출시 시기가
한참 늦었던 만큼 저조한 접종률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요. 여기에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진화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접종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오미크론 대응 2가 개량된 백신이고요. 게다가 WHO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허가 지연으로 중저소득 국가로의 수출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결국 잠정 생산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동절기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 따르면 이날 0시 22일 0시 기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접종은 총 45건이고요. 엔데믹 국면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 등을 고려하면 접종률이 크게 저조한데 접종 실적이 모더나가 백신이 18,160건, 화이자는 17,998건, 그리고 화이자 BA45는 55,376건, 노바백스는 501건 등을 볼 때 GBP510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이미 시장에서 외면당했다는 게 업계와 의료계의 시각이다. 그리고 뭐 밑에 쭉 나오긴 한데요. 이 백신 개발이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뭐 대단한 호재인 것처럼 막 발표가 났을 때 제가 이런 거는 절대 이제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게 진단 키트 오히려 만들었던 시제는 돈을 벌었잖아요. 오히려 돈을 막 6천억씩 벌고 했습니다. 근데 백신 개발하는 데 시간 걸리죠. 제가 왜 백신 투자를 안 했냐면 백신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스페인 독감부터 우리가 뭐 최근에 코로나 사스도 그랬고 2008년 9년도에 신종플루도 그랬고 그죠? 2015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메르스도 그랬고요. 뭐 백신이 개발되면서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예, 치료제 오히려 2008년 9년도에는 뭐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이거는 타미플루 치료를 하면 돼 하면서 타미플루를 했었고 이런 정도의 바이러스는 결국은 보면 집단 면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집단 면역이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단 면역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년이라고 봤을 때 백신이 나오면 좀 늦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화이자 모더나 해가지고 그리고 영국에서나 저 유럽 쪽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였나요? 뭐 그 걔네들이 이제 해먹는 시장이었고요. 우리가 뒤늦게 백신 개발하고 뭐 또 치료제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그 결국은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가 다음에도 뭐 비슷한 5, 6년마다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코로나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19 또 반복될 겁니다. 예, 반복됐을 때 이런 백신 개발 이런 걸로 투자를 하는 데는 좀 신중하시라고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렸고요. 중국에서 이제 OTT에서 6년 만에 한국 영화를 본다. 지금 바로 옆에 14억 인구가 있는데 그 사드 보복 이후로 뭐 제대로 완전히 진짜 제대로 보복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6년 만에 한국 영화 본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OTT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중국 정부는 우리는 한한령 하는 거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2017년 이른바 한한령 이후에 급격히 사라진 중국 내 한류 붐이 살아날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요.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의 분위기가 나타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한류 콘텐츠 인기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정식 수출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보면 별그대. 네, 대단했었잖아요. 보면 그냥 우리 별거대에 누구시죠? 김 연예인이 중국 한번 갔다 오면 그냥 한번 갔다 오면 50억 100억이 했으니까요. 어떤 OTT 서비스가 시작됐나 봤더니요. 홍상수 감독의 2018년작 강변 호텔이 중국 OTT 플랫폼 통신스핀 텐센트 비디오에 서비스된 것은 무려 6년 만이고요. 중국은 전통적인 한국 영화 소비국으로 한한령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연 2, 3편 정도 개봉이 됐었네요. 하지만 한한령이 나옴에 따라서 영화 수요가 감소하고 수출도 부진해졌고 네, 그랬습니다. 이 여파는 한국 영화 전체 수출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2017년도에 1억 8,788만 달러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하다가 작년에는 4,863만 달러까지 떨어졌었네요. 2017년 이후 베테랑, 써니, 너의 결혼식 등 한국 영화의 판권을 사들여서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들만 상영됐다고 하네요. 네. 예, 이렇게 쭉 이제 한한령이 혹시라도 이렇게 좀 풀리는 거에 저도 기대를 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중국의 인민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시진핑 3년 결정했습니다. 3년임 결정했는데 왜 아직 방역을 계속 하냐라고 저희 형님한테 이제 중국에 계신 형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내년 2월 달에 전당대 내년 2월에 있는 거기서 지금 리커창 총리가 아직 총리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커창 총리까지도 다 바뀌고 완전히 이번에 시진핑의 사람으로 7명 상무위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게 내년 2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자꾸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은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게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방역을 풀고 이 방역을 풀면서 저는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3S 정책을 펴면서 약간 군부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우민화 정책 그런 걸 폈었잖아요. 그때 이제 프로야구도 만들고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진핑 연임 됐더니 중국의 인민들이 너무 이제 막 살기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려면 이 한류 컨텐츠를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김수현이었네요.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런 거에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빈살만의 PIF가 카카오엔트에 8천억 투자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블랙홀인 한전체의 한도를 최대 95조까지 확대한다는, 이런 기사인데, 이 기사는 한번 따로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